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촬영하면은 영어로 슈팅 이란 말도 하고 필리밍 이란 말도 하고 포토그래피 또 시네마토그래피 뭐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포토그래피는 보통 사진이라고 하는데 촬영에서도 또 포토그래피란 말을 해요. 미국에서는 촬영 감독을 DP라고 합니다. Director of Photography, Director of Photography라고 해서 DP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촬영은 사실상 사진에서 온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동영상 카메라도 사실 사진기하고 같습니다. 단지 사진기와의 차이. 사진기는 하나의 프레임을 찍는 거라고 하면은 동영상은 초당 여러 장의 프레임을 찍는 거.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 그 카메라의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이해하고 또 동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잘 알아야 됩니다. 카메라의 특성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촬영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카메라의 구조와 또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 obscura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카메라는 방이란 뜻이에요. 방. obscura는 어두운. 그래서 카메라가 현재 이런 카메라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어두운 방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미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이런 걸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구멍에 들어오는 빛이 반대편에 역상으로 맺히는 이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 화가들은 또 이런 현상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화가들이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실제를 재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는 원근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까지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세계가 원래는 3D인데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캔버스나 이런 모니터는 2D잖아요. 2D. 그러니까 2D에다가 실제 3D를 느끼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2D에 이런 깊이감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줘야 되겠죠.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이제 원근법인데 그 원근법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원근법을 구현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실제 빛이 들어와서 반대편에 맺히는 이런 것에서 실제를 재현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 실제 이미지를 이제 보고 이거를 밑그림으로 해가지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두운 방의 이제 특성은 뭐냐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역상으로 이제 반대로 거꾸로 뒤집힌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크면 클수록
선명도가 떨어지고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선명도가 좋아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카메라의 특성과 비슷하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카메라가 여러분들이 볼 때 역상으로 보이는 건 아니죠. 그거는 왜냐면은 거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울에 반사돼서 보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현재는 여기에 렌즈를 장착을 해가지고 카메라 앞에 렌즈를 장착을 해가지고 그 렌즈가 빛을 굴절시켜서 상을 더 잘 맺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현재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필름 카메라 그리고 또 디지털 카메라인데 여기에 이제 렌즈가 있고 여기가 어두운 방이죠. 어두운 방 카메라 그 안에 상이 맺히는 필름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그냥 스틸 사진기는 필름이 이제 한 장을 찍히게끔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영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것이 1초에 24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도록 이게 돌아가죠. 예,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필름이 이미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날아와서 필름에 딱 이미지가 정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개입이 없이 그대로 필름이 정착이 되는 그런 구조고, 이제 디지털 시대 때는 필름이 아니라 이렇게 CMOS 이런 센서죠, 센서. 이 센서가 필름 역할을 하는 거죠. 센서가 이미지를 기록을 해서 그것을 디지털 정보로,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센서와 필름이 실제 들어오는 빛을 있는 그대로 정착을 시켜서 일종의 사진을 만드는 그러한 구조를 현재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카메라 obscura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카메라 구조를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카메라를 보면은 이 안에 이제 이런 셔터가 들어 있어요. 셔터가.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를 열어보면은 이 안에 이런 이제 셔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셔터가 착각 닫히죠. 지금은 이제 2분의 1초로 해놔서 굉장히 천천히 닫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25분의 1초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닫히겠죠. 착각. 그래서 이제 이 셔터라는 것은 이 카메라에 카메라는 어두운 방에 문이죠, 문.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들을 제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문이 열리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짧으면 짧을수록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셔터 스피드라고 하죠. 셔터가 열리는 시간, 그 시간을 속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셔터가 탁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그 빠르기가 있는 거죠. 속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거는 셔터가 열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초당 이제 2분의 1초죠. 2분의 1초고 또 아까 125라고 셔터 스피드를 했을 때는 125분의 1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 셔터 스피드를 이제 현재는 지금 제가 125분의 1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2000분의 1초, 이 카메라는 2000분의 1초까지 지금 셔터 스피드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최초의 그 카메라, 최초로 찍은 이게 사진입니다. 이게 니에프스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의 사진을 찍었는데 1826년도에 이때 셔터 스피드는 8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시간 동안 창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8시간 동안 빛이 들어와서 마치 이제 지금은 필름에 또 센서에 순간적으로 이미지가 맺히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맺히게 하는 그러한 물질을 개발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무슨 찰흙처럼 천천히 굳을 수 있도록, 이미지가 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은 8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정물, 풍경만 가능했겠죠. 사람의 움직임은 불가능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순간적으로 셔터가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그런 물체도 뭐 새가 날아가는 것도 딱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셔터 스피드는 빛을 조절하는 그런 창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빛을 조절하는 기능은 또 조리개가 있습니다. 조리개는 일종의 이제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에 제가 보이는 셔터는 이 눈꺼풀이 되겠죠. 이 눈을 감으면 이제 창문을 닫는 거니까. 근데 이 안에 보면 이제 홍채가 있죠, 홍채. 그 홍채가 이제 조리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개는 일종의 그 방, 이 카메라 방에 창문 앞에 있는, 창문 뒤에 있겠죠. 창문 뒤에 있는 커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튼이 이렇게 많이 커튼을 닫고 커튼을 이제 창문을 커튼으로 완전히 이렇게 가리거나 아니면은 커튼을 이제 접어서 이렇게 창문이 다 보이게끔 하는, 뭐 이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빛을 조절하는 것인데, 조리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리개는 조리개의 그 밝기를, 광량을 이제 측정하는 단위가 f스탑이라고 합니다. f스탑. 여러분, 조리개 아이리스가 이제 조리개도 될 수 있지만은 홍채도 영어로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f스탑은 빛을, 광량을, 절대적인 광량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f스탑은 이렇게 완전 개방된 것이 f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닫게 되면은 f16, f22, 그리고 뭐 32까지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이 광량이 적어지는 것이고, 숫자가 적어질수록 광량은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의 스탑, 1.4에서 2에서 2.8, 하나의 스탑이 바뀔 때마다 광량은 2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조리개의 f스탑의 논리를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감도는 세 번째, 카메라가 빛을, 그 밝기를 제어하는 세 번째 조건인데, 이 ISO는 빛을 물리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끔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같은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밝기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감각 물질, 그 감각 물질의 감도를 말하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는 그 센서빌리티, 그 민감도, 감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름의 감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CMOS, SMOS 그런 센서의 감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그 감도를 필름에서도 ISO, 또 이 센서에서도 ISO라고 합니다. 물론 필름은 예전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예전 이게 필름 카메라를 해서 여기서는 이제 아사라고 적혀 있어요. 아사. 여기 보면은 여기는 뭐 ISO라고 적혀 있긴 하네요. 근데 여기 딴 데 또 보면은 또 아사라고 적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아사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아사나 ASA 또 ISO는 같은 개념입니다. 감도를 말하는 그런 같은 명칭이에요. 지금은 ISO라고 쓰죠. 그래서 ISO가 이제 100부터 시작해서 물론 100보다 적은 것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카메라는 이제 10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 300, 400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이제 얘 똑같아요. 얘도 이제 100보다 200이 2배의 밝기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배로 밝아지는 거예요. 400이면은 100보다 4배로 밝아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감도가 높아질수록 밝아져서 좋긴 하겠지만은 감도가 계속 밝아지면은 감도가 계속 좋아지면 나쁜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정밀도, 이 필름의 정밀도, 또 센서의 정밀도, 그러니까 이미지의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100과 3200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3200, 요게 100, 3200, 100. 예, 많이 차이 나죠? 예. 3200이 훨씬 더 거칠죠. 입자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밀한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감도를 너무 높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신 밝기를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더 나은데 감도를 어쩔 수 없이 높일 때가 있습니다. 뭐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거나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찍을 때는 뭐 급하게 어두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조명도 없는 상태에서 찍어야 되면은 그때는 감도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또 아니면은 이제 일부러 좀 거친 느낌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감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밝기를 조절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도 굉장히 중요한 밝기의 조건인데 이 조건은 밝기 말고 또 다른 것들을 또 이미지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형태로 이미지에 영향을 줘요. 우선은 조리개. 조리개가 어떻게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동일한 밝기예요. 그러니까 F2는 많이 개방을 한 것이지만은 셔터를 굉장히 짧게 스피드를 간 것이죠. 또 F11은 조리개를 많이 닫은 거지만은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좀 느리게 해가지고 빛이 좀 많이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단계가 F-스탑과 셔터 스피드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동일한 빛이 들어오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것과 여러분이 볼 때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은 동일한 노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진은 완전히 다른 사진이죠. 이 사진은 조리개를 굉장히 많이 연 겁니다. 이거는 조리개를 많이 닫은 것이고. 그러니까 조리개를 많이 열면 열수록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카메라 방.
어두운 방, 제가 카메라 어두운 방이라고 했죠. 어두운 방. 그 어두운 방 카메라 업스큐라의 특성이 구멍이 크면 클수록 선명도가 떨어지고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선명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그거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구멍이 큰 조리기 구멍이 큰 것이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조리개의 구멍이 작은 것이 선명도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선명도를 낮춘다는 이야기는 심도를 낮춘다는 얘기죠. 심도를 낮춰서 포커스, 초점에 맞는 범위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앞부분만 포커스가 맞고 다른 거는 다 포커스 날아가게끔 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리개를 많이 기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렌즈 그 구멍, 구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떻게 찍어도 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이렇게 렌즈가 큰 카메라 같은 경우는 DSLR 렌즈 같은 DSLR 카메라 같은 그런 카메라로 찍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나가고 또 모든 게 선명하게 찍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포커스 링을 돌려가지고 요거 지금 돌려서 요게 지금 다 닫은 거예요. 지금 16까지 닫았는데 이렇게 닫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찍으려면은 조리개를 많이 열어가지고 뭐 2.8이나 4나 이렇게 많이 열어가지고 찍어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도 밝기 말고 밝기 이외에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죠. 지금 이제 이게 동일한 장소에서 찍은 이제 사진들인데 이게 125분의 1초, 30분의 1초, 15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요거는 1초. 그래서 이제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죠. 셔터가 1초 만에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힌다고 하면은 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탁 할 때 그 사이에 이제 빛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사람 이렇게 움직임이 1초 이상의 1초보다 훨씬 빠른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그 움직임은 이렇게 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빛이 들어오는 동안 이미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번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 움직임보다 훨씬 더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한 여기까지 한 30분의 1초까지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명확한 이미지가 좀 촬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이런 식으로 또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찍지만은 이렇게 일부러 어떤 특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떤 뭐 고독한 도시의 어떤 주인공,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앉아 있는 뭐 인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죠, 사진을. 그렇지만은 또 동영상은 좀 달라요. 동영상도 똑같이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이 이제 필름 카메라 같은 이런 스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셔터가 그냥 착 이렇게 하지만은 동영상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이제 초당 영화 24프레임 또 비디오는 초당 30프레임 정도로 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셔터가 빠르게 이제 닫히고 또 열리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영화 같은 경우는 예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란
그런 원판이 있었어요. 그 원판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가지고 그 원판이 막 돌아가면은 돌아갈 때 그 쪼개진 부분에는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쪼개지지 않는 부분은 빛을 막는, 그렇게 해서 그 쪼개진 부분의 그 각도, 그 크기를 크면 크게 할수록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는 것이고, 그 쪼개진 구멍을 작으면 작게 할수록 셔터 스피드가 빠르게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되는데,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1초당 24 프레임으로 찍은 거예요. 찍은 건데 그때 이제 셔터 스피드를 50분의 1초로 찍은 거고, 요거는 100분의 1, 요거는 400분의 1, 요거는 1600분의 1로 찍은 거예요. 동영상도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훨씬 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틸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이걸 동영상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 물방울이 이렇게 입자처럼 떨어지는 게 보여요. 예. 그렇지만 24프레임으로 찍으면은, 50분의 1초로 찍으면은 우리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보이는 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약간 그렇게 우리 눈이 경험하는 그런 세계와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마치 이제 디지털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번지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우리 실제 눈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보는 세상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눈이 보는 것이 번짐이 없으면, 또 그런 번짐이 잔상이라고 하죠. 잔상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끊어지는 움직임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초에 24프레임을 쭉 볼 때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 한 장씩 정확히 보이지 못하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흐릿하게 보는, 그래서 그 잔상 때문에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고, 또 실제 스틸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제 파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셔터 스피드가 높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파리가 만약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나 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그게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보지 않고 그냥 스틸 이미지가 툭툭 끊기는 이미지로 아마 볼 거예요. 제가 파리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파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잘 안 잡혀요. 파리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죠. 그러면 그것은 파리가 보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시간을 더 잘게 쪼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움직임이, 만약 파리가 볼 때는 우리 움직임이 툭툭툭툭 끊기면서 보이는, 그러니까 느리게 보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파리를 잘 잡으려고 해도 파리가 잘 도망가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어떤 책에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뭐 파리가 안 돼봐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눈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눈은 잔상 때문에 실제 세상을 볼 때 훨씬 더 매끈하게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우리 인간의 눈과 비슷하다고 해요. 이런 셔터 스피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는 24프레임 per second으로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50으로 잡고, 또 비디오 30개의 프레임으로 초당 찍을 때는 60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프레임 레이트의 한 2배 정도의
셔터 스피드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밝기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리개의 셔터 스피드, ISO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적정 노출을 맞추면 되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는 일반적으로 고정해서 놓고 찍고, 그리고 ISO를 많이 높이면은 품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리개를 주로 사용해서 노출을 맞추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노출이라든지 초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찍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카메라 내에 자동 노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DSLR 카메라도 자동 기능이 있죠. 그러면 자동 노출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자동 노출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 노출은 딱 이 정도 평균값을 잡아서 이 정도 밝기의 평균값을 잡아서 촬영을 합니다. 그걸 이제 18% 그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는 잘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 카메라가 보는 그런 세계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얘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프레임 속에 들어오는 모든 다양한 명암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토탈해 가지고 18% 그레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적정 노출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8% 그레이보다 어두운 것도 찍히고 또 밝은 것도 찍히고 그래서 잘 나와요. 예. 그런데 카메라는 뭐가 뭔지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스키장에 갔다고 생각하십시오. 하십시다. 아니, 스키장에 가서 찍어 보세요. 찍어 보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찍게 되면은 이렇게 스키장이라는 게 그냥 밝잖아요. 눈도 하얗고. 근데 눈이 하얗게 안 나오고 이렇게 회색 같이 나와요. 회색처럼. 그러면은 그 이유는 스키장이 대부분 다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너무 밝네? 너무 밝기 때문에 18% 그레이로 맞춰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출을 확 줄이는 거죠. 조리개를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찍으면은 스키장이 하얗게 안 나오고 그렇게 거무튀하게 나와서 제대로 안 나오겠죠. 또 거꾸로 여러분들이 야경을 찍는다고 생각하십시다. 야경은 이렇게 제대로 검은 색깔로 나와야지 또 멋지잖아요. 그런데 또 얘는 그게 야경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어둡네. 그러니까 다시 확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색깔로 또 18% 그레이로 또 맞춥니다. 그러면 또 그게 야경이 또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노출을 수동으로 해서 찍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못 믿겠다 생각하면은 스마트폰으로 흰색 종이를 한번 찍어 보세요. 흰색 종이 가득 채워서. 그러면 그 흰색이 흰색으로 제대로 안 나오고 거무튀하게 나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카메라는 우리처럼 그렇게 아직까지 똑똑하지 않다는 게 그 확실한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인물 얼굴이 좀 제 색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제 색깔로 나오게 하려면 얼굴에다가 노출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적절한 노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광인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역광이 아니지만은 바깥에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역광인 경우
그런 경우 저를 카메라가 자동 노출로 찍었다고 하면은 제 얼굴이 시커멓게 떨어지죠. 왜냐면 역시 똑같이 이게 역광인지도 몰라요. 빛이 많네? 밝네? 그러면은 얘가 또 18% 그레이로 또 그 조리개를 잠그는 거죠.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제 얼굴까지 적정 노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얼굴에 적정 노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겠죠. 어둡게 나오겠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출을 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이렇게 자동으로 노출을 하지 않고 수동으로 노출을 하게 될 때 얼굴에 떨어지는 빛이 어떤 빛인지, 얼굴에 어떤 빛이 떨어지는지, 어느 정도의 빛이 있는지 그것을 측정을 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입사식 노출계라고 합니다. 입사식 노출계. 그러니까 저한테 떨어져 있는 빛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딱 재면은 여기서 적정 노출이 나와요. 그래서 적정 노출이 5.6 이런 식으로 적정 노출이 5.6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그거에 맞게끔 카메라에 조리기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찍으면은 얼굴이 이제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입사식 노출계고, 입사식 노출계는 빛을 그대로 이제 측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반사식 노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그 카메라가 카메라에 입력되는 그 빛, 그 반사되는 빛을 측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측정한 걸로 이제 촬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이제 이 카메라로 적당한 노출로 찍으려면은 줌인해 가지고 저 얼굴을 가득 차게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적정 노출을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찍으면은 적정 노출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이 카메라가 그 사람이 아주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특히 이제 이러한 반사식 노출계를 쓰는 이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이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둡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가 또 조리개를 닫아요. 예. 그러면 원래 입사식 노출계로 거꾸로 되죠. 어둡네 해가지고 여는 거죠. 어둡네 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입사식 노출계로 이걸로 됐다고 하면은 5.6이 나왔을 거를 반사식으로 재면은 어둡네 해가지고 적정 노출을 4로 맞추게 됩니다. 4. 그러니까 더 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찍으면은 검은색 피부 가진 사람 그 얼굴이 원래대로 검은색이 나오지 않고 잘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정. 카메라에는 이제 보정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 보정기가 있으면은 이 보정기로, 그래서 저거는 지금 카메라는 저거를 지금 어둡다고 보지만은 실제 어두운 피부다라고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카메라는 적정 노출을 올려줬기 때문에 밝게 나오겠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한 스탑 떨어뜨려야 되겠다. 한 스탑을 더 떨어뜨려서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로 돌리는 거죠. 마이너스 1로 돌리면은 이제 적정 노출을 4로 지금 맞춰놨던 상태에서 마이너스 1로 돌려놓으면은 5.6이 되죠. 그러면 이제 입사식 노출계로 쟀던 것처럼 적정 노출로 촬영하게 되고 검은 피부는 또 제대로 검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카메라는 그게 카메라가 보고 있는 세상이 검은 피부의 사람의 세상인지 또 이 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야경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나름대로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역시 그것도 보정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는 그 자동 노출을 찍는 게 보통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프로로서 굉장히 정확한 노출로서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프로다 하면은 이런 24식 노출계, 요즘엔 디지털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형태인데 디지털 그 노출계를 가지고 직접 정확한 그런 그 노출을 재서 촬영하게 되면은 더 낫겠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색온도만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색온도를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아까 우리가 밝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밝기는 그야말로 색하고 관계없습니다. 색하고 관계없이 오로지 명암, 어둡고 밝은 그 부분만 챙기는 것이고, 카메라는 그렇지만 또 이 컬러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흑백으로 찍으면 관계가 없지만은 컬러로도 보통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깔도 중요하죠. 물론 요즘같이 그 RAW, RAW로 찍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색온도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색온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눈은 색을 어떻게 보면은 색에 대한 지각이 뇌를 통해서 합니다. 눈을 통해서 보지만은 결국 뇌를 통해서 그 색이 무엇인지, 나한테 반사된 색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종이면은 흰색 종이의 색깔을 흰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명 아래에 있더라도 특별한 게 아주 정말로 뭐 파란색 조명, 아니면 노란색 조명 이러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조명 아래서는 흰색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조명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 햇빛과 그리고 또 구름이 쌓인 그런 햇빛, 그리고 뭐 플래시, 그리고 형광등, 그리고 백열등 또는 텅스텐 조명, 이 정도를 우리가 보통 쓰죠.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백열등, 텅스텐, 일광 이렇게. 그래서 이 각각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볼 때는 백열등, 일광, 형광등, 텅스텐 약간의 느낌이 차이가 있지만은 이거 밑에서 뭐 책을 볼 때도 흰색을 그냥 흰색으로 봐요. 그렇지만은 카메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이 각각의 조명의 색깔, 원래 색깔이 있어요. 그 색온도가 있는데 그 색온도가 바로 이거죠. 이게 햇볕 같은 경우는 5500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쌓인 그런 햇빛 같은 경우는 더 높아요. 7000 켈빈도. 그리고 형광등은 4000 켈빈도 정도고, 또 텅스텐은 3200 켈빈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색 온도가 달라요. 네, 색 온도가. 그래서 이렇게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파란색 계통, 차가운 색의 그 색을 가지고 있고, 이게 낮을수록 온도가 이렇게 낮을수록 붉은 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을 봤을 때 이 400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인데 400나노미터가 짧은 파장이고, 그리고 700나노미터가 긴 파장인데, 긴 파장이 많을수록 그죠? 이쪽 따뜻한 계열이고, 짧은 파장이 많을수록 이렇게 그 파란색 계열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튼 백열등이나 텅스텐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계열이죠. 그래서 카메라는 얘를 굉장히 그 붉은 계열로 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찍으면 그냥 붉은색이 돼버려요. 붉은색. 그러니까 흰색 종이를 이렇게 텅스텐 밑에서 그냥 화이트 밸런스 맞추지 않고 찍게 되면은
불그스름하게 나오게 되겠죠. 예. 똑같이 일광에서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찍게 되면은 프로딩딩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간의 눈과 또 카메라의 눈이 다르다는 걸 알고 카메라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백열등, 텅스텐 등 밑에서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는 텅스텐 조명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텅스텐 조명이 3200도로 딱 나와 있어요. 모든 영화의 텅스텐 조명은 3200 켈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를 거기에 3200도로 세곤도를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를 프리셋으로 이렇게 텅스텐 조명으로 딱 맞춰 놓으면은 흰색을 흰색으로 보고 또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다 정상 색깔이 나오게 되겠죠. 네, 또 바깥에 일광에서 찍을 때는 일광은 일반적으로 5600에 맞춰서 찍으면은 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귀찮으면은 오토로 놓고 찍으면은 요즘 카메라들이 그걸 되게 잘 알아요. 요즘 카메라들이 어느 게 일광이고 어느 게 텅스텐, 어느 게 또 형광등인지 금방금방 이거 인식을 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하고 싶으면은 흰색 종이를 정말 가지고 아니면은 아까 뭐 18% 그레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색깔이 없는 거를 갖다 놓고 화이트 밸런스를 딱 수동으로 맞추면은 정확한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정확하게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자동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편집기에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초점 우리가 이제 심도가 이제 피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데스 오브 필드. 피사계 심도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고, 왜냐면 아까 우리가 밝기를 얘기를 할 때 조리개에 따라서 심도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리개가 이렇게 많이 열리면은, 그래서 이게 조리개죠. 조리개가 많이 열리면은 심도가 좀 떨어지고, 그죠? 떨어지고 조리개가 많이 닫히면 심도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 여기에 정확하게 사실 실제로 그 100% 정말 완벽하게 초점이 딱 맞는 부분은 정말 딱 한 부분이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눈에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눈이 한 이 정도부터 이 정도까지 대충 이게 초점 맞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그런 그 정도의 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원의 크기가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 초점에 맞는 선명하게 보이는 그 정도 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원이 가장 정확한 초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확히 맞은 초점부터 앞으로 3분의 1, 뒤로 3분의 2까지 일반적으로 이 초점 범위, 그러니까 심도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조리개를 더 열면은 이 범위가 더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이 조리개를 많이 닫으면은 이게 더 늘어나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많이 지금 그 심도가 좀 높은 부분이고 조리개를 확 많이 열었을 때는 그야말로 이 사람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초점이 나가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렌즈가 구경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크기 때문에 초점 범위 맞는 부분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도를 높이는 방법은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게 빠졌네요. 조리개를 최대한 잠근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빠졌어요. 조리개를 많이 닫는다. 그리고 광각 렌즈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사체에서 멀리 떨어진다. 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리개를 닫는다. 꼭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네요. 이걸 안 눌렀네요. 이걸 제일 처음에 써야 되는데 왜 마지막에 썼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조리개를 많이 닫는다. 또 관광렌즈를 선택을 하거나 또 피사체에서 멀리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피사체로 이 물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포커스가 좀 많이 잘 맞죠. 근데 가까이 있으면은 이 심도가 확 떨어지죠, 그죠? 똑같이 조리기가 8이고 셔터 스피드 160분의 1초고 ISO 100인데도 이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가까우면 갈수록 피사체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도는 떨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렌즈로 가보죠. 렌즈는 이제 카메라 그 어두운 방에 일종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게끔 해서 빛을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동공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수정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수정체. 그래서 이제 빛이 이렇게 잘 모이게끔, 잘 초점이 맞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렌즈는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훨씬 더 다양한 화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각은 뭐로 결정이 되냐면은 초점거리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점거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렌즈 요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결상 매체, 또 감각 물질, 또 상에 맺히는 그런 물질까지의 거리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필름이 여기쯤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초점거리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두께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초점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고, 지금 이거는 줌 렌즈를 말하는 거고, 줌 렌즈가 아닌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점거리가 굉장히 긴 거죠. 네, 줌 렌즈는 이게 기본적으로 두껍지만은 카메라의 이 렌즈가 굉장히 길지만은 그 초점거리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초점거리를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렌즈가 이제 줌 렌즈고 이제 보통 단 렌즈, 프라임 렌즈라고 하는 거는 초점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렌즈를 말해요. 그래서 렌즈는 그렇게 크게 초점거리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렌즈가 있고, 또 망원 렌즈가 있고, 또 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또 망원 렌즈를 혈각 렌즈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카메라가 이제 35mm 필름을 넣는 카메라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DSLR 카메라도 35mm의 프레임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센서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35mm의 그 센서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35mm 필름하고 같은 크기죠. 그 크기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35mm 같은 경우는 이제 50mm가 이제 표준 렌즈가 되는 것이고 50mm보다 작은 렌즈가 짧은 게 광각이 되는 것이고 50보다 긴 게 망원이 되거나 혈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50mm 렌즈로 찍은 거는 이거는 이 네 개 다 같은 거리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보는 그 정도의 화각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50mm 렌즈를 빼고 24mm 단렌즈로 끼워서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촬영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훨씬 더 우리 눈이 보는 것보다 더 세상을 넓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50mm보다 더 긴 초점거리 렌즈를 끼게 되면은 먼 거를 더 가깝게 보게 하는 것이죠. 400mm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차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물, 그 피사체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차이뿐만 아니라 초점에도 많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광각렌즈는 기본적으로 같은 조리기나 셔터스피드 상황에서, 같은 조리기의 상황에서 훨씬 더 이 심도가 높아요. 심도. 그리고 또 망원렌즈 같은 경우는 심도가 낮죠. 얇아요. 심도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렌즈의 차이에서 그 심도가 또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초점거리에서 또 크게 변화가 주는 것은 특히 인물 사진에서 또 변화가 있고 또 인물 사진이 아니더라도 또한 그 피사체 군중을 찍는다든지 또 아니면 에어쇼를 찍는다든지 그렇게 뭔가를 찍을 때 그 거리를 왜곡을 시키는 이러한 것이 초점거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더 거리를 멀게 하거나 더 짧게 하거나. 예. 그래서 우선은 표준 렌즈는 우리 눈이 보는 듯이 크게 왜곡하지 않고 사진을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면은 광각 렌즈는 가까운 거는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먼 거는 더 작게 보이게 해요. 그래서 인물도 똑같이 이렇게 찍게 되면은 가까운 코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죠. 예. 그리고 또 미간은 실제보다 더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얼굴이 좀 우스꽝스럽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혈광 렌즈를 찍게 되면은 이런 눈, 코, 입들이 다 조밀조밀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그 거리가 이제 왜곡이 돼서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물을 또 좀 더 예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망원렌즈 또는 줌렌즈를 최대한 줌인해서 그러려면 멀리서 찍어야 되겠죠. 멀리서 줌인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더 예쁘게 찍을 뿐더러 또 그 인물을 디포커스를 아웃포커스 시킴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광각렌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까운 거는 더 크게 만들고 먼 거는 더 작게 보이게 만든다고 했고 또 광각렌즈는 심도가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디포커스란 말은 근경, 중경, 원경 이 모든 거리의 이 선명도가 높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디포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포커스 사진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광각렌즈가 필요할 것이고 또 조리기를 최대한 닫아야 되겠죠. 여러분. 다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트 퍼디션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지금 이 굉장히 이 거리의 인파들이 가득 차 있죠, 그죠?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의 간격은 아마 최소한 30cm 이상 또는 뭐 1m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 멀리서 혈광 렌즈를 통해 가지고 찍게 됐을 때 이게 실제보다 더 사람과의 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영화에서 혈광 렌즈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혈광 렌즈는 동영상에서도 빛을 발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영화에서 특정한 주제 또 특정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혈광 렌즈를 쓸 수 있는 거죠. 이 영화는 이제 졸업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벤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벤이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애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결혼식장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달려갈 때 효광 렌즈를 찍었어요. 정면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효광 렌즈로 망원 렌즈로 찍었는데 이때 막 이쪽으로 정면으로 달려오는 이 벤의 모습이 마치 제자리 뛰기를 하듯이 그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를 훨씬 더 왜곡시켜 가지고 좁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실제는 이 지금 전봇대 당시에는 나무 전봇대가 이렇게 많았나 봐요. 나무 전봇대가 되게 가까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나무 전봇대가 이렇게 가까이 서 있지 않잖아요. 실제는 굉장히 뭐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가 50m 정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10m밖에 안 돼 보이는, 5m밖에 안 돼 보이는 그렇게 왜곡이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거리를 왜곡시키니까 움직임도 마치 그 스피드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답함, 그 벤의 답답함을 노력을 해도 뭔가 잘 안 되는 그 답답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효광 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효광 렌즈는 그 깊이감을 줄이는 것이고 광각 렌즈는 깊이감을 넓히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딥포커스, 그야말로 딥포커스는 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깊이감이 굉장히 좋아요. 심도를 높였기 때문에 입체감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화면의 깊이가 굉장히 깊이가 데스 오브 스크린, 화면의 깊이와 또 심도를 이제 영어로 피사계 심도를 데스 오브 더 필드라고 해요. 데스 오브 더 필드. 그래서 DOF가 되는 거죠. 데스 오브 필드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깊이를 말하는 거죠. 심도가 높은, 그래서 이제 광각 렌즈는 심도가 높고 망원 렌즈는 심도가 낮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망원 렌즈로는 깊이를 못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화면의 깊이를 만드는 요소를 따져보면은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화면의 깊이를 만드는 것, 즉 아까 말했던 것처럼 2D 속에서 영상이란 2D에서 실제 3D의 어떤 입체감을 재현하는 그러한 방법, 그 방법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근법이 그런 방법이 하나고 또 면을 중첩을 시키게 되면은 또 깊이감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크기에서 또 화면의 높이에서 또 화면의 깊이를 우리가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원근법. 원근법은 이제 크게 공기원근법과 선원근법이 있는데 공기원근법은 어떤 공기층의 차이에서 공기층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색상이 차가운 색상이 되고 또 채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림인데 그림을 이제 그렇게 그린 거죠. 그 화가가 자기가 보는 세상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은 똑같은 산이지만 멀리 있는 것은 훨씬 더 차가운 색상을 가지고 있고 채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흐릿하죠, 그죠? 그래서 멀수록 흐릿한 것이고 가까울수록 선명하고 그리고 채도가 높고 색깔이 더 따뜻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공기원근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입체감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그림도 2D지만은 실제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영상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망원 렌즈로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망원 렌즈로 찍으면 심도가 낮다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웃포커스를 확실하게 시키면은 마치 공기원근법의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과 피사체 간의 분리가 확실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레이어.
이미지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이 두께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망원 렌즈, 협극 렌즈도 깊이감을, 입체감을 만드는 그러한 그 초점거리가 긴 것도 이렇게 아웃포커싱을 통해 가지고 이 깊이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버들도 뒷부분을 이렇게 포커스를 아웃포커싱을 함을 통해 가지고 화면에 어떤 깊이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죠. 다음 이제 선원근법. 선원근법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소실점이 생겼을 때, 소실점이라는 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작은 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실점을 향해서 선이 만들어지죠. 직선이 만들어지면서 그 직선과 소실점에 의해서 우리 눈이 느낄 때는 거리감, 저 멀리 소실점까지 있는 부분은 되게 먼 것이고 점차적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실점과 이런 직선을 통해서 선원근법을 만들게 될 수 있는, 이걸 만들기 쉽게끔 하는 그런 렌즈가 광각 렌즈가 되겠죠. 광각 렌즈를 찍으면은, 왜냐면 가까운 거는 더 크게 보이고 먼 거는 더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거리감 또 깊이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망원 렌즈를 찍어도 선 원근법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거리감, 피사체 간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이 면들이 서로 막 중첩이 되어 있게 보입니다. 중첩이 되어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야 되겠죠, 면들이. 면들이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입체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깊이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망원 렌즈를 통해서도 깊이감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면의 중첩을 통해서. 그리고 또 깊이감은 또 상대적 크기에서 우리가 느껴진다고 그렇게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각 큰 것은 똑같은 같은 동일한 물건인데 그 물건이 큰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동일한 거니까 작으면은 멀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요만하게 보이면은 그게 장난감 비행기가 아닌 이상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그렇게 큰 거는 동일한 물건일 때 큰 거는 가까운 것이고 작은 거는 먼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게 그런 걸 활용하게 되면은 깊이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평각일 때 이렇게 안각이거나 로우 앵글이거나 하이 앵글이 아니라 아이 레벨일 때, 평각일 때 화면상의 높이가 높이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화면상의 높이가 낮은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깊이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유튜버가 상대적인 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깊이감을 만든 것이죠. 보세요. 이 마이크가 저렇게 커 보이는 거는 가까이 있다는 뜻이죠. 원래 마이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책장이 마이크보다 더 작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책장이 마이크보다 더 작게 보이는 거는 책장이 더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이 훨씬 더 넓어 보이죠. 그리고 왜냐면은 책장이 되게 작고 바로 앞에 있는 마이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크기를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주는 렌즈가 바로 이제 광각 렌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각 렌즈를 찍으면은 가까운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크기를 더 과장을 시켜서 깊이감을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약간 또 선원근법적인
여기 소실점이 만들어지잖아요. 선 원근법에 그런 거리감, 그 깊이감도 있고, 그죠? 물론 이제 공기 원근법은 없어요. 대신 또 상대적인 높이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높이 있는 것이 상대적인 그 평각일 때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먼 건데, 보세요. 지금 이게 더 높이 있잖아요. 그죠? 높이 있는데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로우 앵글로 찍어서 그래요. 로우 앵글로 찍게 되면은 그 화면상의 높이와 관계없이 그 거리가 만들어지겠죠. 평각일 때 화면상의 높이가 높으면은 먼 거지만은 안각일 때는 관계없어요. 안각일 때. 로우 앵글로 찍을 때. 그래서 이거는 로우 앵글로 찍었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카메라와 그 렌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촬영을 할 때 렌즈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게 되면은 깊이감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상황을 또 강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이 보는 그러한 세계와 다른 그런 렌즈 카메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또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렌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렌즈와 같이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 그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기능인 조리개, 그 셔터 스피드,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함을 통해 가지고 역시 어떤 선명도, 그 감도가 아니라 그 심도, 제가 심도를 적절하게 조리개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셔터 스피드를 통해 가지고 또 특정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또 흐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들을 역시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영상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스토리를 좀 더 이미지를 통해서 강화시키고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